네. 2기 오늘 첫날이에요. 첫날. 오늘은 수업은 없고 다음 주부터 이제 수업이 있다. 시험이 없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2차 강의하려고 하니까 설레네. 어쨌든 그 시험은 없고 문제는 제가 2기 거는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고 해서 다음 주부터 시험을 볼 건데 논의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이거를 전보미를 볼지 아니면 일단 뭐 강의 계획서는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예습형 플러스 복습형이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에 나갈 거를 제가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거까지 해가지고 시험 보면 아마 그러면 다음 주 거가 아마 협약까지 나갈 거거든요. 생각보다 진도가 빠를 거예요. 왜냐면 4번 만에 지금 다 끝내야 되거든요. 4번 만에 끝내고 개별적 근로관계도 4번 만에 끝내고 그러니까 여기는 뭐 16회 차라고 했는데 오전 오후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 보면 단체 협약. 그러니까 뭐 쪼개서 시험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시험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4월 21일 날은 처음부터 단체 협약까지 보는 거고 4월 28일에는 뭐 쟁의까지 포함해서 누적 진도로 보는 거고 뭐 5월 5일까지는 이제 제가 봤을 땐 집단도 노상하게 봐도 되거든요. 5월 5일까지는 이제 끝까지 보는 거죠. 전체. 그러면 5월 12일 날부터는 이제 개별적 근로관계를 들어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할 건데 그게 아마 지금 유예생 이상인 분들은 그게 나을 겁니다. 훨씬. 그래서 누적 진도로 볼게요. 누적 진도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적 진도로 볼 거고 그 뭐더라? 4월 28일? 4월 28일 보시면 여기 1차 모의고사가 있대요. 여기 학원에. 그래서 1차 모의고사가 끝나고 수업하는 거 괜찮아요? 시험도 보고 뭐 저야 뭐 상관은 없는데 뭐 1차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시험 끝나고 1차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은 되게 피곤해요. 근데 뭐 괜찮아. 뭐 2차 시험 봐야 돼. 1차 모의고사 봤으니까 2차 시험 안 보고 아니야. 1차 시험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월 18일에는 오후에 조금 수업을 하는 거고 뭐 전체적인 일정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조금 해주시면 되고 5월 19일은 휴강입니다. 휴강. 이거는 뭐 당연히 전날에 그 다음 주에 바로 1차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냉정하지만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면 동차생 분들이나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동차인데 꽉 찬 동차 분들 있죠. 그분들하고 실력 차이를 확 벌릴 수 있는 기간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3기 때는 똑같아집니다. 4기 때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격차를 확 벌려 놓으셔야 돼요. 확. 그래서 수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 뭐 빠르게 나갈 거고 요거를 먼저 하고 여기에 빠진 내용을 제가 파란 책으로 이렇게 넣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면 되고 시험 문제 1기 거 잘 갖고 계시죠? 1기하고 뭐 그냥 툭 까놓고 합시다. 1기에 나온 주제는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봤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또 내서 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변형을 해서 나올 수는 있죠. 근데 뭐 변형이 뭐 회사만 바꾼다거나 사람만 바꾼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거기에 밑에 있는 주제가 낸다던가 해가지고 곁다리를 쓸 수 있는 문제는 나올 겁니다. 근데 1, 2, 3기에 나오는 시험 문제 있죠? 그거 잘 가지고 나중에 3기 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 뭐 제가 파일로도 올려드릴 텐데 복사집 가서 뽑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스프링처럼 해서 그것만 보세요. 그것만 마지막에 한 1주 남았을 때는 2주 남았을 때는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것만. 그것도 다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것만 미친 듯이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선명하게. 그래서 모든 주제를 거의 다 건들 거기 때문에 뭐 진짜 이런 걸 안 나온다 하는 거 안 낼게요. 진짜 이런 거 안 나온다 그런 거 안 내고 아마 거기서 나올 거예요. 거기서 나올 거니까 차분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지금 멘탈 잘 잡았네. 멘탈. 특히 이제 유예생 이상인 분들은 아마 지금 좀 이게 막 재미도 없어질 시점이고 그 다음에 조금 지루하다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다가 더 이상 보기 싫을 때 붙는 겁니다. 원래 더 이상 보기 싫을 때 붙고 언제 또 봐요?
한 3개월 딥다 놀다가 이제 수습 들어가면 또 봐요. 그때 하나도 기억 안 나지 이제 그때.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은 뭐 그런 거 그것만 조금 설명드릴 건 그게 있고 강의 계획서 잠깐 보시면 앞에 양력이야 뭐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강의 목표 보시면 진짜 시험지 작성하는 시간입니다. 시험지 작성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조금 뭐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약간 실강생 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인강생 분들이 저한테 답안지를 이렇게 많이 보내주시긴 하는데 좀 안타까운 게 제가 요즘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분들 케어를 잘 못해요. 그래서 2기 때는 아마 더 딜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1기 때 보내주신 분들 것도 다 못 해드렸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이 2기 때는 웬만하면 제가 실강생 위주로 하고요. 인강생 분들은 보내줘도 제가 회신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같은 거는 제가 회신을 드리는데 답안지 피드백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2기 때부터는 여기 실강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끼고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그래서 끼고 좀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준비하신 저는 이제 동차생 비율이 많으니까 동차 하셨던 분들이 이제 들어오면 그때는 뭐 다시 또 이전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뭐 따로 뭐 제가 직접 첨삭을 하지만 이제 대면까지 좀 힘들 수도 있다 그때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제가 좀 많이 봐드리겠습니다. 많이 봐드리고 충분히 잘 쓰시는 분도 많이 계셔서 뭐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그런 부분 조금 하시고 한 5분만 잔소리 좀 하면 지금부터는 책을 계속 돌려야 됩니다. 계속. 그러니까 뭐 이게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계속 돌려야 되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학원 모의고사 진도에 맞춰서 돌리세요. 학원 모의고사 진도에 맞춰서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적어도 3바퀴는 돌리거든요. 3바퀴는 돌려요. 그래서 조금 빨리 하면 저 모의고사 저거 150점짜리 있죠? 저거 전범위로 써놨어. 제가 미리 써놨습니다. 미리 전범위. 이때는 뭐야? 1차 다 붙고 오니까 뭐 할 일 없잖아. 그죠? 전범위 다 보는 겁니다. 전범위. 그래서 전범위 한번 보면 본인이 딱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전범위니까 그렇게 하고 노동법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는데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 한 번씩 질문하시는 분들이 노동법이나 뭐 다른 과목 중에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되게 막 이렇게 사람들 수험생들한테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이러신 분들은 잘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냥 공부는 니네가 하는 거지. 나는 수험할게. 이런 강사님들 밑에 있으면 본인이 공부를 안 하거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본인 공부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건데 강사는 보조기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다른 과목 특히 법대 나오신 분들은 인사 관리를 잘 하셔야 돼. 전 인사 관리에서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작년에 시험을 좀 안타깝게 떨어지는 분들은 작년에 본인이 아마 아실 거예요. 몇 점 차이로 뭐 떨어졌고 어디가 불적했고 그러면 그런 과목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2기는 그런 과정이야. 2기는 부족한 점 하고 3기 때 이제 칼을 막 가는 그런 작업을 들어가야 되니까 시간은 많이 남았습니다. 시간은 많이 남았는데 아마 1기 때 1기 때 열심히 안 하신 분들은 2기 때 돌아가는 속도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돌아가는 속도가. 그래서 속도를 빨리 올리기 위한 작업이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진도는 중요한 거 위주로 톡톡톡 나가고 그래도 좀 나을 것 같다 하는 건 좀 깊게 보겠습니다. 깊게 보고 나머지는 이제 요런 거 체크하시고 제가 요런 거는 씁시다. 이 정도 하면 그 정도 체크하시는 순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그러니까 단체 협약까지 시험을 볼게요. 다음 주는 단체 협약까지. 그래서 다음 주 4월 21일 일요일 날 보는 시험은 처음부터 단체 협약까지 해서 문제 나옵니다. 75점짜리 문제 나오고 만약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온다 싶으면 범위를 조금 늘려서 봐도 될 것 같아요. 늘려서 봐도 될 것 같아서 잘 따라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계시는 분들이 어쨌든 지금 1차 보시는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것 같거든. 어차피 뭐 스파르타로 가르쳐야 이게 아마 빨리빨리 돌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한 언제야? 5월 12일까지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죽었다 생각하면 돼요. 되게 디테일하게 제가 받을 거라서 문제도 쉽지 않을 거다. 문제도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가 안 본 데서 나오지 않고요. 보는데 쓰는 양 때문에 힘들 거예요. 이제 미리 제가 알려드릴게요. 논점을 좀 많이 넣을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나올 거예요. 노동법 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와. 5점짜리가 모여서 25점짜리가 될 겁니다. 5점짜리들이 모여서 25점까지. 그러면 내가 어디까지 써야 되는지, 내가 여기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멈춰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런 감을 지키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1차가 13,000명인가 지원하셨다며. 그러면 뽑는 인원은 330으로 확정이잖아요. 지금 그 인원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워낙 이게 협회에서 반발이 심해서 그 인원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은데 330명이고 작년에 지금 깔려 있는 분들이 한 6천 명 정도 될걸요. 6천 명 되고 올해도 작년에 깔려 있는 4,000명 되는구나. 4,000명 되고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이 13,000명에서 50%안 나올 거야. 합격률. 그러면 한 40%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한 4천, 5천 명, 8천 명 중에 330 이런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치? 야, 뭐 서울대 가는 거야? 그럼 또 이러지. 뭐 이렇게까지 해서 따야 된다. 제가 이게 요즘에 뭐 후배는 아니고 제 동기들한테 연락이 엄청 와요. 제 동기들이 제가 지금 딱 만으로 딱 5년 됐을 거예요. 개업한 지. 만으로 딱 5년 됐는데 동기들이 자꾸 연락이 와요. 왜? 회사에 있다가 법인에 있을 때도 눈치 보이는 시기가 딱 저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노무사들은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막 올라갈 수가 없어요. 더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분을 넣고 파트너로 전환을 해야지 본인이 올라가는데 이제 안정적인 삶을 취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서 월급쟁이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신 일은 많잖아. 본인이 경력이 많으니까 데이터도 많이 쌓았을 거고 월급쟁이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표나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연봉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이제 본인이 나가야 돼. 아니면 본인이 그 연봉에 만족을 하던가. 대부분 아마 한 달에 제가 봤을 때 맥시멈 700? 700이 최고일 겁니다. 700. 700이 거의 채용으로는 최고일 거고 준 파트너 식으로 들어가면 인센티브가 별도로 되니까 그거는 그런데 일반적으로 채용으로 했을 때 맥시멈 700이에요. 1,000만 원까지 넘는 건 못 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700도 어떤 700이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계속 해주는 거야. 그죠? 주말에도 당연히 나오는 거고. 그래야 한 700 가져가. 우리들 삶이 그래요. 변호사들도 똑같아. 변호사들도 제 친구들 채용으로 있으면 인센 터져봤자 얼마 터져서 본인이 사건 물어와야 인센 줘요. 본인이 사건 물어와요. 얼마나 물어보겠어. 영업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도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어쏘 변호사들이라고 하죠. 그분들도 제가 알기로는 400 언저리에서 다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왜 하냐면 내가 법무법인을 몇 개 하거든. 제가 지금. 그래서 월급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구조가. 그러니까 노무사나 변호사나 월급이 좀 비슷해져 버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노무사는 뭐예요? 수습기간부터 1년 동안은 거의 최저임금입니다. 그거 참아야 돼. 못 참으면 못 가는 거. 그래서 동기들이 왜 연락이 오냐면 그분들이 이제 지금 회사에 다니거나 아니면 그거 하잖아요. 이제 개업을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제가 솔직하게 말을 해줘요. 친한 것도 있지만 어쨌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개업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막 이 시험으로 오는 이유를 여러분 잘 아시죠? 처음 여기로 진입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사는 가기 싫고 안정적인 직업은 원하고 싶고. 그러니까 회사 왜 가기 싫어요? 하나. 나이. 그러니까 나는 지금 20대인데 들어가서 회사에서 한 50대만 돼도 이게 이제 힘들거든. 막 인사발령되고 그래요. 실제 저희 그 거래처들도 보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좀 100세 시대가 됐는데 지금 요즘에 110세까지도 충분히 사시잖아요. 어르신들 보면. 근데 되게 건강하시잖아. 얼마 전에 유퀴즈 보니까
이순재 배우님 그 선생님이 만 91세더만. 근데 되게 이게 말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활동하시고 그리고 뭐 차병원 거기 차병원인가 어디나 차의대 차의과대학인가 그 이길래 여사님인가 그분 골프 치는 거 보셨죠? 훨씬 잘 쳐. 20살 그분이 93세인가 그래요 나이로. 그러니까 지금은 시대가 이런 노년을 생각을 하고 직업을 구하는 시대라서 아마 회사는 좀 힘들 거다. 본인들이 왜 자기가 오너라고 그래도 젊은 애들 뽑을 거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이 사람들이 공무원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노량진에 공무원 붐이 확 불었었죠. 근데 왜 빠졌어? 지금 TV에 나오잖아요. 민원 민원 때문에 짜증나고 그리고 뭐야 월급 통장 보니까 더 짜증나고 차라리 이럴 바에 안 하고 만다. 연금 필요 없어. 개혁 다 해놨는데 때려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딱 와서 봤더니 전문직을 해야겠대. 근데 로스쿨 가기에는 토익도 해야 되고 리트 시험을 딱 봤더니 뭐야? 어때? 이건 사람이 푸는 문제가 아니야. 나 못하겠어. 그리고 뭐 학교가 좋아야 조금 붙는 경향이 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접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게 이제 전문 자격증 쫙 몰아놓고 하죠. 그래서 뭐 했을 때 제일 만만한 게 아마 세무사, 노무사 이 2개 정도 될 겁니다. 그 중에 보는데 이제 나는 숫자 싫어. 그러면 노무사로 오죠.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제가 뭐 수험에 진입하려고 하는 분을 어떻게 아시는 분 자녀분이셔가지고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딱 하던데 25문제 때는 당연히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40문제로 바뀌고 나서 또 고민이 되게 많아지셨대. 그럴 수 있습니다. 40문제 체감상 엄청 많아지는 거거든요. 문제가 2개 쪼개서 보잖아요. 시험은 계속 그렇게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5년 안에 2차 과목 하나 추가될 겁니다. 100%. 왜? 만 몇 명이 지원하는데 330명 뽑는 시험에서 인원수를 세무사처럼 600명 늘릴까? 난리나. 그러면 난리나. 지금도 작년에 합격하신 분들 이게 사태가 날 줄 알았어요. 지금 32기 분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32기 분들이 수습받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수습받는 분들이 31기예요. 다 못 구해서. 근데 32기는 못 구했어. 200명 이상이 지금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뭐 노무사회에서 만들어준다고 해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노무사회가 지금 분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회장 가지고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나 모르겠고 우리 회비.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본인들 그것 때문에 안정화가 안 되니까 챙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할 때도 되게 치열할 거예요. 그래서 수습은 제가 그때 뭐 합격하면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어. 그러니까 빨리빨리 구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은 자꾸 쌓여요. 그러면 인원수를 갑자기 많이 못 뽑아요. 왜 330명으로 딱 찍어놨겠어, 걔네들이. 난리를 치니까 300명으로 해놨더니 어떻게 뽑았어요? 390명 뽑았지. 그러니까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니네 그럼 알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개업해 있는 분들이 딱 하나 하는 겁니다. 우리 힘들다, 못 뽑는다, 끝. 그러면 수습을 못해. 그럼 직무개시 등록증이 안 나오면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보면 못 구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그냥 깔끔하게 1년 다른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뭐 빨리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300명, 400명이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 워낙 이렇게 지금 막 엄청 예민해 있는 상태라서 의대 증원이랑 비슷해. 지금 의대 증원.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 줄까? 자, 의대 증원 노스쿨 들어왔을 때 사법시험 옛날에 50명 뽑을 때 100명 뽑을 때 옛날에 그 우리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됐을 때 그분들 때는 정말 돈 많이 벌었습니다. 왜? 1년에 나오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여러분. 근데 언제 바뀌었어요? 꽤 됐어요. 한 1000명? 문민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1000명 이상 뽑았죠. 노스쿨 들어왔을 때 그냥 한 700명 더 뽑는 것 뿐이에요. 큰 차이가 없다고, 그때랑. 솔직히 말하면. 근데 막 증원을 하면 마치 업계가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 생각합니다. 증원을 좀 해야 돼요. 인원이 너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개업도 좀 해야 돼요. 솔직히. 근데 요즘 분들이 너무 두려워해. 너무 재고 따져. 저 때는 그냥 혈혈 단신으로 내가 뭐 어떻게 나와가지고 그냥
차리는 겁니다. 돈 없어도. 근데 지금은 다 따지더라고. 다 못해요. 그러면 전혀.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개업 생각 있으시면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하면 당연히 막 이러더라고. 내가 아는 형님이 개업을 했는데 형 한 달 동안 전화가 안 온대. 그러다가 딱 2달 있다가 그때 사건이 하나 들어왔대. 그럼 제가 뭐라 그래? 운이 존나 좋네. 저는 6개월 동안 전화가 안 왔습니다. 말했잖아. 안 와. 원래 안 와. 왜? 여러분 몰라. 여러분을. 근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시험 합격하는 게 중요하니까 올해는 제 생각은 노동법이 어렵게 나올 것 같거든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저는 1차가 좀 10,000명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 솔직히.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1차는 당연히 어렵게 나오고요. 근데 문제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문제 5개만 깔아놔도 애들 다 죽어. 제가 봤을 땐. 그러니까 이런 데도 어려운 문제 어떻게 까는지 아세요? 당연히 이건 보잖아. 첫 페이지는 사회보험법 제가 갑자기 강의를 하니까 사회보험법은 어디를 어렵게 낼까? 앞에 사회보장제도 엄청 어렵게 낼걸요? 그거는 공부해도 못 맞추게 돼. 그러면 거기서 죽지. 그럼 얘는 맞힐 게 없어. 다른 애들은 고용산재를 막 피터지게 공부한 애들은 거긴 쉽게 낼 겁니다. 왜? 공부한 애들은 맞춰라. 대신 니네가 공부 이렇게 하지. 제가 말씀드렸잖아. 수학 수능 때 수학 1번부터 4번까지만 푸는 애 나 1번부터 3번까지만 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야? 1번하고 2번밖에 못 풀겠던 거야. 3, 4번이 어렵게 나오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사회보장제도 아마 비슷할걸? 5문제 나올 건데 아마 2문제는 못 푸는 문제 나올 겁니다. 3문제는 공부하면 다 먹는 문제고.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요것도 똑같아요. 쉬운 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을 엄청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낼 리가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실수를 유발할 거예요. 특히 집단법. 제가 봤을 때는 개별법은 최신 판례를 제가 엄청 드릴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어쩔 수 없어. 거기서 한 문제 나올 거거든. 거기서 재수없게. 그거 내면 모르면 못 쓰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최근 경향이 어떻게 되냐면 최신 판례가 올해 딱 나왔잖아요. 선고가. 그러면 1년 정도 교수님들이 연구를 하고 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을 거예요. 조금 옛날 이론을 그냥 근로기준부상 근로자 판례도 태극권 대법원 판례 나온 거 보면 끝에 3줄 들어가 있거든요. 3줄. 근데 그 3줄 때문에 나올 수 있다고. 근데 그 3줄을 모르면 못 쓰는 거잖아. 너무 당연한 거예요. 형식적 요건 말고 실질적 요건 위주로 봐야 된다. 이런 게 다야. 근데 그 문구가 조금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도 나오면 그 판례를 모르는 애들과 아는 애들은 1, 2점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 그러면 1점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1점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그러면 그 판례를 다 외우는 게 아니고 뭐다? 그것만 외우는 거예요. 그거. 최근 판례에서는 이런 경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요 3줄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아요. 지금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개별법은 최신 판례에도 무조건 한 문제 나올 겁니다. 완전 뻥찌는 문제 하나 나올 거니까 너무 이렇게 하지 말고 문제로 이게 진짜 제대로없으면 제가 옛날에 사법시험 할 때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 출제위원 쪽에서 교수님들은 안 그래. 출제위원 쪽에서 신림동에 있는 복사집에 있는 문제집을 다 가져갔습니다. 기출문제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 안 나오는 거 위주로 출제 가이드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돼? 그래.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럴 수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는 경쟁이 진짜 치열했을 때는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거의 맞았던 것 같아. 예, 그래서 실제로도 막 되게 유명한 강사 일타들 사법시험에 일타 같은 경우에는 학원 전체 통으로 다 썼으니까 그때는 뭐 인강이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어떤 시대는 이거 나이가 연식이 그거 알아? 테이프? 모르지? 우리 때는 테이프 이게 있었어요. 지방에 있으신 분 테이프. 우리 MP3 있었으니까. 그지? 어쨌든 테이프. 그런 시대라 그때는 그분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었죠. 근데 대단한 건 강사님들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잘 피해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신림동에 그 복사집에 있는 자료랑 수업 자료랑 달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거기 자료랑 여기랑 달랐다고. 아니면 빼고 줬거나. 왜? 하도 그런 게 많으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인강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수업 중간중간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면 말씀드릴게요. 자, 책 볼까? 책 요거 빨간색 요거
이해는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암기 쪽으로 위주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집단법부터 나갈 거예요. 근데 대신에 요거 앞에 총론을 할게요. 10페이지 보시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입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왔죠.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나왔습니다. 요 빨간색 10페이지 시험 문제 나왔고, 우리 시험 문제 뭐가 나왔어요? 요거 2절에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양가로 3번 취업 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조금 떨어질 겁니다. 자,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였어요? 법원 간의 충돌이에요. 법원 간의 충돌. 그러니까 어떤 걸 적용해야 되지?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걸 적용해야 되지? 그러니까 법원 간의 충돌은 일반적으로 3개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걸 먼저 적용해야 되지? 제일 중요한 거 상위법. 위에 거 더 큰 거 적용해야 된다. 상위법. 두 번째는 신법. 22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내가 22년도 이후에 이 법 적용을 받는 게 당연한 거지. 22년도인데 내가 선택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 나 97년도 거 받을래. 이런 거 안 된다고. 신법. 그다음에 세 번째는 특별법. 일반법. 그러니까 일반법은 야, 폭행하지 마세요. 이런 게 일반법이라면 특별법은 뭐예요? 물건 들고 폭행하면 가중처벌합니다. 이런 게 특별법이라고. 그럼 물건 들고 폭행했으니까 뭐예요? 폭행하지 마세요 규정보단 물건 들고 폭행하지 마세요라는 특별법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위법, 신법, 특별법의 우선의 원칙이 이게 베이스인데, 우리 노동법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둘 건 뭐야? 이게 왜 문제일까? 아, 유리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왜 문제냐? 여기서 출발해야 돼. 법원의 충돌은 이미 뭐예요? 원칙이 정해져 있다니까. 여기서 말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뭐예요? 상위법 우선의 원칙의 예외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써줘야 돼요. 상위법 우선 원칙의 예외. 바꾸기 어려운 거부터 상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법은 아니고 법원이더 엄밀히 말하면 법원. 법원의 개념은 뭐였어? 여기 뭐 고등법원 이런 거 말고 판사가 판단을 할 때 기준으로 세우는 법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보시면 바꾸기 어려운 것부터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이 붙었다며요.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이 붙었다며. 그러면 취업규칙이랑 근로계약이랑 놔두면 얘는 1대1로 바꿀 수 있죠. 얘는 뭐야? 분리하면 집단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훨씬 바꾸기 까다롭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먼저 적용이 돼요. 정해놨다고. 누가? 법원이 충돌할 때는 이런 원칙이 있으니까 이대로 해라. 그래서 원칙대로 가면 당연히 취업규칙이 적용되는데, 노동법은 특이하게 뭐가 있어요? 1대1로 계약하다 보니까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어떤 거? 근로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계약서 상에. 그러면 취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노동법의 취지를 보면 근로기준법, 일단 요거는 일반법이 아니고 특별법이죠. 왜? 일반법에 민법에 고용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고용계약 하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제한을 해놓은 거예요. 누굴 제한하는 거예요? 사용자 제한하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그래, 근로자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취업규칙이 있어. 근데 근로계약 1대1로 계약해서 근로자한테 유리한 근로조건 만드는 게 이상한가요? 취지상, 입법 목적상 맞다고요. 근로기준법 상에. 그죠? 그러면 법원의 충돌에 있어서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는 예외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않느냐. 그래서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우선 빠졌네. 이거 그냥 알아만 두세요. 필기하는 거 아니야. 우선의 원칙에 예외로 인정을 해 줘야 된다. 그러다가 나온 게 뭐였어요? 이거였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만 있었다가 요 판례가 빵 나온 거예요. 진짜 실제로 부딪혔던. 그죠? 임금 피크제 관련해서 취업 규칙으로 바꿨는데 근로계약성에 봤더니 아직 취업 규칙으로는 월급을 다운시키는 걸로 만들었어요. 근데 근로계약에는 월급이 다운되지 않아.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했어? 회사가 야 월급 삭감하는 거라니까 우리 집단 동의 받았어. 그럼 뭐해? 나머지 집단 동의 못 받은 집단도 적용이 돼요, 안 돼요? 원래 이거 취업규칙 보면 적용이 되는 거야. 왜? 법 규정이 있잖아. 그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야? 아니다. 우린 근로계약 쌍에 따로 조건이 되어 있고 이게 뭐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돼야 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대법원까지 간 겁니다. 그죠? 근데 누가 이겼어? 얘네가 이겼죠. 얘네가. 이유는 뭐예요? 딱 두 개 말합니다. 판례가. 야 94조 반대 해석해봐. 즉 뭐냐, 취업규칙은 원래 회사 거예요. 그죠? 회사 거고 그냥 협의, 의견만 거쳐서 만들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바꾸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누구 거예요? 원래 회사가 혼자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뭐야? 불리하면 어떤 동의? 집단의 동의를 받으래. 여러분이 회사 오너예요. 생각을 딱 해봐. 어때요? 귀찮은 존재입니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그리고 내 회사에 내가 규칙을 만들고 하는데 법에만 위반되지 않으면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귀찮게 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반대 해석하면 뭐냐면 그게 야 니네 마음대로 취업규칙 바꾸지 마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해석하면 근로자 동의 받으라고. 즉 뭐다? 애들한테 물어보라고. 근로자한테 물어보라고. 그것도 뭐? 집단적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 이상한테 물어봐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꾸지 마라 이거예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4조 보면 어떻게 돼요? 얘네가 원칙을 정해놨어요. 근로기준법에. 뭐다? 사용자, 근로자 니네 둘은 동등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 명이 불리한 계약 하지 마.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두 개를 합쳐보면 어때요? 이미 전제에 깔려있는 게 뭡니까? 여기 판례에 안 나오지만 근로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는 게 깔려있어. 그죠?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권한을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취업규칙 바꾸는 거 여러분 경영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법에만 위반 안 되면 되잖아. 솔직히 말해도 취업규칙 없어도 돼.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봤지? 어디서 봤어? 징계에서 한번 봤던데 극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 징계 쪽에 취규에 징계 절차 규정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결과가 확연하게 달랐죠. 그죠? 근로기준법에 징계 절차 규정이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절차는 없어. 해고에 대한 절차가 있는 거지. 징계에 대한 절차는 없습니다. 해고에 대한 서면 통보, 해고 예고 수당에 대한 절차가 있는 거지 징계에 대한 절차가 없어요. 근데 취업규칙에 징계 절차가 있으면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됐어? 사유 봤습니까? 사유 안 보고 정당성 없다고 판단했다고. 안 거치면. 절차를 안 거치면. 근데 절차가 없으면 안 거쳐도 일정 일응에 따른 소명권 정도 주장할 수 있는 정도만 마련해 주면 뭐예요? 정당성, 사유 인정되면 인정해줬다고요. 어때요? 어떻게 보면 취업규칙 회사가 규율하는 건데 안 만들고 싶지. 근데 뭐야? 10인이당 사업장에 만들게 하고 있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에서 자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사업주들이 사업을 할 때 이런 제한을 안 받아도 된다고. 근데 뭐다? 법에서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런 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뭐다? 근로자한테 니네 의견들 물어봐라. 이런 취지가 많이 강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 이게 나왔으니까 뭐야? 나 완전 오늘 이런 느낌이지? 완전 이해됐어 이제. 공부 진짜 열심히 해도. 근데 뭐야? 안 나와. 왜?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요거는 이미 뭐예요? 상대방이 회사가 질 줄 알고 있었죠. 이미 뭐 학설상으로도 이게 워낙 확연하게 되어 있던 건데 진짜 한번 붙어본 거예요.
붙어봤더니 어떻게 해? 그냥 깨지는 거지 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 나올 건 뭐예요? 절로 가볼까? 여기 파트에서 한 B급 정도인데, 네, 25점짜리로 나오기 좀 힘들어. 분량이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쳐서 나올 건데, 노동 관행이랑 합쳐서 설 수도 있습니다. 뭐랑 붙으면, 이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죠? 이건 아직 안 나왔어요. 단협하고 취업 규칙하고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신경 쓰지 말고. 제가 봤을 땐 근로계하고 붙을 확률이 크거든. 그래야 사업 만들기가 좋아요. 취업 규칙으로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고. 아셨죠? 아직 이건 안 나왔다. 저건 어때요, 지금? 예? 여러분이 많이 아는 판례는 뭐야? 단체 협약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적용이 안 돼. 판례가 뭐라고요? 자치규범. 노사 자치 원칙에 따라서 단체 협약 니네가 정한 거니까 이대로 따르면 되는 거야. 대신 뭐다? 현저하게 합리성. 절하지만 않으면 불리한 단체 협약도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체결할 수 있다가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에 깔려 있는 건 뭐예요? 결국에 제가 뭐 하나 말씀드렸었어. 그지? 이게 무조건 깔려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저 법규정을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지만 이미 이 법규정을 깔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위반이라고 나와 있죠. 이거 무조건 빼먹으면 안 됩니다. 문제 나오면.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97조인가? 근로기준법 97조인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는 미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점수가 나오면 판례도 당연히 써주는 거고, 판례는 어렵지 않거든요. 왜? 얘네들은 그냥 단체 협약의 특성을 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겨우겨우 어렵게 해서 단체 협약 만들어놨는데 근로계약에 유리한 조건이 있다고 우선 적용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단체 협약의 기능을 전혀 못해요. 야, 싸그리 잡아가지고 해줬더니 그 근로계약에 유리한 것만 쏙쏙 뺏어간다? 그럼 뭐다? 그럼 단체 협약 누가 체결하겠냐 이거지. 그죠?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단체 협약의 일반 본질적인 기능을 생각하면 전원한테 다 적용되는 게 맞고 바뀌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불리한 단체 근로계약의 내용도 가능하다. 그게 뭐다? 현저하게 합리성만 결하지 않으면. 근데 문제는 뭐다? 깔려있는 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답안지에 검토든 아니면 따로 목차를 빼든 뭐라고 써야 돼? 뭐 입법 목적의 차이 아니면 명문의 규정상 차이라고 해서 목차 잡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33을 쓰고 근로기준법 97조 쓰면서 뭐라고 그래요? 미달과 위반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미달은 떨어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죠? 상회하는 건 상관없다고. 그리고 뭐다? 위반은 떨어지든 올라가든 다 안 맞는 겁니다. 얘가 10,000원 주라고 했으면 10,000원 줘야 돼. 15,000원 줘도 안 돼요. 그죠? 그거를 꼭 명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아주 옛날에 90년도에는 뭐도 있었어요? 교수님들이. 그런 교수님도 있었습니다. 야, 이거 일본 거 베끼다 보니까 이거 입법 미비했네. 바보입니까? 미달하고 위반의 차이를 모르겠어? 알지. 그죠? 그래서 아예 법규정 자체가 다르다. 우리 시험 문제 요게 나올 확률이 아직은 있어요. 아직은 있다. 요거. 저거 나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써야 돼?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부터 쓰는 거예요. 여기부터. 그죠? 법원 간의 충돌, 상위법, 건데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있고, 근데 뭐다? 판례는 이렇다. 제가 봤을 땐 근데 판례에 하나 더 붙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걸. 그래서 뭐 법규정의 차이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법규정 및 입법 목적의 차이 해서 근로기준법 97조는 이렇게 하면서 판례 한두 줄 소개시켜주면 되죠. 근로계약 했을 때 근로계약에 여기 명확하게 근로기준법 4조와 97조의 반대 해석상 이렇게 길게 쓰지 말고요. 요것도 센스예요. 이 판례 간단하게 주면 뭐예요? 근로기준법의 취지, 근로기준법 4조와 근로기준법 94조의 반대 해석상 뭐예요? 근로자의 참여를
유도해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취업규칙 못 바꾸게 하는 거니까 근로계약의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되는 건데, 요거 봐라. 노조법 33조 봐라. 미달이 아니고 위반이면 상해하는 조건도 위반인 것이다. 그러면 뭐예요? 굉장히 답안지가 탄탄해집니다. 그죠? 나오면 10점, 15점 이 정도. 아마 뭐랑 합쳐서 나올 것 같긴 해. 제가 봤을 때 아마 그러겠죠. 뭐 단체 교섭 쪽에 아니면 단체 협약 쪽에 문제 막 내놓고 뭐예요? 뭐 한편 갑은 뭐 해가지고 단체 협약과 달리 이러한 조건을 정해서 해당 조건이 먼저 적용돼야 된다고 본인은 단체 협약 적용 제외자라고 말을 한다. 가능하냐? 그럼 뭐야? 단체 협약 적용 제외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문제 풀어본 거 뭐예요? 노동조합의 가입 범위하고 단체 협약 적용 제외 범위가 다르게 나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요거 적용 하나. 그럼 25점짜리 됩니다. 아시죠? 그럼 25점짜리.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모아가지고 뭐야? 이렇게 딱. 그죠? 방금 좋았죠? 있어요. 우리 문제에 한번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됐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논점을 일부러 이기 때는 어떻게? 3개 정도 넣습니다. 25점에. 그러면 3개를 어떻게 써야 돼? 하나라도 놓치면 뭐야? 점수 깎기 제일 좋아요. 논점 많으면. 안 썼네? 뭐 나머지 2개 이런 거예요. 선생님 3개 논점 나왔는데 나머지 2개 열심히 쓰면 25점 주지 않을까요? 왜? 배점이 없잖아. 그죠? 배점이 없으면 안 줘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논점 많이 줄 겁니다. 그래야 수험생들의 격차가 확확 늘어나거든요. 그죠? 그렇게. 그래서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 그래서 공부하실 때도 저게 있구나 하면 다른 거랑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겠구나. 특히 집단법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상황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부터 저 뒤에 보는 부당노동행위까지 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 하나로 여기서부터 부당노동행위까지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지? 왜? 남이 이거 주장했어. 그러다 뭐야?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 쟁의행위 빡 했어. 근데 그게 불법이다 아니다 문제 있고, 그리고 쟁의 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고 사업주가 마이크 그 뭐 말해. 너 이거 지배 개입이다. 이게 대법원 판례 다 들어가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충분히 낼 수 있다. 그렇게. 그래서 보시면 잠깐 보세요. 법원의 의의 보시면 97조 써져 있죠. 97조 있고 상위법 우선의 원칙 제2절 원칙 보시면 노동법의 여러 가지 법원은 헌법을 최상위로 하고 법률, 조약,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조합규약, 근로계약 순으로 적용된다. 이 정도. 완벽하게 안 해도 돼. 이거 그냥 뭐 이 정도 있다. 이 정도 있다. 예외 보시면 하위기법인 취업규칙, 근로계약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하면 해당 규범이 적용되는 바. 그죠? 근로기준법이 미달이라고 적혀놨으니까. 근데 뭐다? 다만 노조법 33조는 뭐예요? 강행성이 있죠. 위반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이기 때문에 노동법의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을 전면 적용하고 있다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근로기준법은 적용하는데 노조법은 적용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봤던 건 양가로 3번에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경합이고, 요거 보시면 2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취업규칙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친 불이익 변경. 원래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그러려고 법 만든 거니까. 그래서 근로기준법 94조 보시면 사용자는 뭐 취업규칙 작성 뭐 이런 거 있어도 과반수 의견 다만 불리하면 뭐다? 동의받아라. 그래서 위 규정 네 번째 줄 밑으로 내려오시면 위 규정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 뭐 근로자 보호하려고 집단 동의 물어보는 거예요. 그지? 물어보는 거잖아. 원래 물어볼 필요가 없다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내 규칙 내가 바꾸는데 법 위반 안 하면 되잖아요. 그지? 법 위반 안 하면 된다고. 징계 절차 생각해보세요. 법 위반 안 했어. 근데 취업규칙에 절차 만들어놨다가 안 지켰더니 뭐야? 정당성 없대잖아. 징계위원회 구성도 컨트롤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4조 또 말하죠. 4조. 근로조건은 동등한 지위에서 결정해야 되는데 위 규정은 뭐예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 결정하면 안 된다고. 근로조건 근로관계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되는 사항을 분명히 하고 있죠. 이미 뭐예요? 깔려있는 게 근로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구나. 이거 어디서 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에서도 봤습니다. 형식적 요건만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 뭐? 근로소득세 원청 징수, 4대 보험에 대한 근로자 의무, 기본급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 유무 뭐야? 왜 안 돼? 왜 이런 거 보고만 판단하면 안 돼?
그래,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종속관계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우위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죠. 있죠. 내려가시면 밑줄 긋은 거 보시면 근로기준 94조 정한 집단전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취업규칙의 집단전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4조가 정하는 자율결정 원칙은 여전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얘도 좀 논리가 있는 게 뭐냐면 4조는 예외사항이 있었나요? 단서조항이 있어요? 단서조항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뭐예요? 단서조항입니다. 원칙과 단서조항이 붙으면 무조건 원칙이 이깁니다. 그죠? 단서는 뭐야? 다만 이러한 경우에 이런 거니까. 그래서 3번 보시면 개별적 동의. 그래서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 변경된 취업규칙 집단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 답안지 쓸 때 혹시나도 걱정돼서 그럼 이 그 갑이라는 근로자라고 칩시다. 얘가 지금 유리한 조건을 받은 근로자가 갑이야. 갑한테는 그 취업규칙이 무효가 되는 겁니까? 무효야? 아니야. 절대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나. 갑에게는 해당 취업규칙은 무효로 되고 근로계약이 적용된다. 이게 아니야. 이게 근로계약만 유효한 게 아니고 둘이는 똑같이 유효합니다. 근데 뭐야? 적용 순서에서 바뀐 것 뿐이에요. 아셨죠? 답안지 그렇게 써야 돼요. 보시면 이거 나오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변경된 취업규칙 집단 동의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이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했잖아.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지? 무효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선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근로계약 내용 유효하게 존속,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 개별적 동의 없는 한 취업규칙에 유리한 근로계획 우선 적용한다고 그러잖아. 그죠? 우선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둘 다 유효해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이 없으면 뭐야? 갑하고 을인데 을은 근로계약이 없어. 만약에. 그럼 뭐야? 을은 취업규칙 적용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이때 보시면 양가로 4번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동그라미 이건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조, 94조 뭐 이런 거 봤을 때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 따로 정한 경우에 하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규칙 이게 적용된다고 보는 게 맞겠죠. 하나가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은 아셨죠? 우선 뭐가 적용되느냐 이겁니다. 그런 시야를 좀 늘리셔야 돼. 그리고 동일한 법원과는 누가 먼저냐? 신법, 특별법 이런 거 보시면 되고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거면 3절. 3절 정도는 뭐 별표 치고 보셔도 되고 그죠? 나올 거면 3절이 나올 겁니다. 앞에 거 갖다가 목자 그대로 갖다 붙여요. 아셨죠? 3절 절대 빼먹으면 안 되는 거 요거 법규정 있죠? 요거는 빼먹으면 안 돼. 요거 명확하게 구분해놔야 됩니다. 33조 뭐라고 나와 있다? 단체백에 정한 근로조건 근로자 대우에 관한 기준의 위반입니다. 위반하면 얘는 뭐라고 그래? 얘는 무효라고. 그죠? 얘는 무효예요. 아까 그건 뭐야? 우선 적용인데 얘는 지금 무효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예. 근로기준법 97조는 그 부분에 하는 건데 미달이란 말이고 그래서 판례도 똑같이 말하죠. 협약자치 원칙상 노동조합은 사용자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한 내용의 단체 협약 플러스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의 단체 협약도 체결할 수 있는데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의 단체 협약 현재 함수성 결에서 뭐 노동조합의 목적이 뭐예요? 노조원들을 위하는 거잖아. 노조원의 개념이 뭐예요? 노조법상 종사근로자죠. 종사근로자. 이미 우리 노조법은 2021년에 개정되면서 뭐예요? 이미 기업별 노조에 한해서 종사하는 근로자로 어떻게 보면 한정을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종사근로자,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일을. 그래서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노사 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단체별 개정 경위 그 취지에 비춰 볼 때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별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 그대로 적용되면 단체별 개정 그 목적 달성할 수 없고 개정된 단체별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 유리 조건의 우선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별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 그죠? 요거 취업규칙하고 붙었을 때 판례인데 근로계약하고 붙어도 똑같아. 사례 연습 여기 보시면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만약에 단체배역으로 바뀌면 단체배역으로 나오겠죠. 돈으로 나오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왜? 답이 딱 떨어지거든요.
돈으로 나오는 게. 그래서 문제 잠깐 보시면 A 회사 근로자 갑 2024년에 뭐 7,990만 원인가? 아무튼 7,090인가 뭘로 했는데 과반 노동조합에 얻어서 취업 규칙에 해당하는 임금 피크제 운용 세칙을 적법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임금이 줄어들겠네. 그래서 감액된 임금 내역을 통지하자. 갑은 뭐야? 나 이거 안 받는다. 나는 이대로 수행하다가 정년퇴직했습니다. 근데 기본 연봉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갑의 동의 없이 과반 노동조합을 얻어 개정된 취업 규칙에 따라 임금 피크제 적용할 수 있냐? 그죠? 안 된다고. 왜? 근로계약이 우선 적용돼야 되니까. 그래서 쭉 보시면 상위법 구성 원칙 있고 쭉쭉 보세요. 개별 근로자 있고 양가로 4번까지 쓰고 관련 문제로 뭐 동일한 법원 쓰시고. 산행을 잠깐 보시면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죠. 아예 깔아놓고 쓰세요. 이런 거는. A회사 취업규칙 변경으로 갑 근로계약 내용은 변경되지 않고 근로계약 내용 유효하게 존속하기 때문에 병행된 취업기준에 유리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는 한 취업자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은 우선 적용하겠다. 그래서 갑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이 정도 할 수 있죠. 이 정도. 단체협약을 좀 알아두십시오.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나올 확률이 더 크겠네요. 판례가 딱 취업규칙이니까. 그치? 만약에 근로계약이 나왔다고 해서 또 근로계약하고 취업규칙하고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똑같아. 아니, 하위규범이잖아. 그죠? 하위규범이야.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2번 엄청 중요하죠. 이건 외국인 근로자 나올 때 됐습니다. 나올 때 됐어요. 빨리 내고 빨리 털었으면 좋겠는데 털질 않으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 외국인 근로자는 삐뿔이 삐뿔 거의 A랑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디? 노조법상 보호가 제일 중요해요. 생뚱맞게 뭐야? 근로기준법상 지위가 나와도 쓰면 되지. 쓰면 되죠. 쓰면 돼요. 외국인 근로자는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고금지 기간이 요즘에 최근에 이슈거든요. 산재 관련해서 요양급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판례 때문에 그래요. 요양급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뭐야? 해고금지 기간 측정할 때 참작 사유다. 이렇게 하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파란 책이 있어요. 이따 한번 나중에 수업할 때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최근에 이슈화가 돼가지고 그 엄청 평석이랑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공단하고 노동부하고 판단을 달리하니까 그렇습니다. 판단을 달리하니까 뭐 산재 요양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를 해고금지 기간에 참작 사유인 거지 이게 해고금지 기간에 딱 정확하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의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 보시면 해고금지 기간하고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자가 산재 신청을 했을 때 산재 승인을 받았을 때 그거랑 엮어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렇게 나오면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일단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외국인 근로자 불법 체류 외국인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그래서 요것도 아직 나오진 않았다. 그래서 2조 보시면 근로자라고 있죠. 어차피 본 김에 2조 있고 노조법상의 노조법 2조 보세요. 개념이 다릅니다. 그죠? 개념이 달라요. 근로자의 범위가 당연히 다르겠지. 그죠?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뭐예요? 직업의 종류 관계없이 사업이나 사업장 박아놨지. 여기에서 일하라고. 사업이나 사업장. 노조법상 근로자는 뭐예요? 박아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는 자. 범위가 훨씬 넓다. 그래서 보다 구직 중인 자, 실업 중인 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없어도 되니까. 그죠? 자, 양가로 2번 판례 태도 보시면 16페이지 양가로 2번 판례 태도 보시면 요거를 그냥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말고. 우리가 뭐 암기할 때나 이해할 때는 한 줄씩 봤지만 지금은 포인트를 조금 알아두면 좋거든요. 출입국 관리법령의 취지, 요 판례는 의미가 뭐냐면 두 개로 나눠서 봅니다. 이거 그냥 제가 나눈 거야. 이건 뭐 참고하셔도 되고 이해 차원에서 참고하시는 거고 취업 자격을 하나 나눈 거고 근로자의 보호, 여기는 어디나? 우리나라의 근로자 보호. 우리나라 근로자 보호를 같이 넣는 거예요. 취업 자격. 원래는 이 판례가 뭐냐면 출입국 관리 법령은 뭐예요?
사후적 처분이지. 생각해봐. 사후적 처분이에요. 이미 뭐야? 잘못하고 있는 애들 잡으러 가는 처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불법 체류자 이미 일하고 있는 거 잡으러 가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다가 판례가 뭐라고 한다? 근데 우리나라 근로자 보호하는 거랑 좀 같이 좀 참작을 해보니까 이미 일하고 있는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것도 목적인데 얘네들을 아예 고용하지 않는 것도 목적인 것 같다. 그래서 뭐다? 고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까지 나아가죠. 그러니까 범위가 더 커지는 거예요, 효력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를 보호하는 게 맞지 않냐? 왜? 일자리도 없는데 지금. 그죠? 대신에 뭐야? 이렇게 확장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판례가? 야, 이거 우리 말고 외국인도 넣자 이겁니다. 근로자 보호 개념에. 그럼 뭐야? 이미 잘못해서 불법 체류자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는 뭐예요? 보호하는 거 취지에 맞잖아. 그죠? 요겁니다. 그죠?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은 딱 여기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취업 자격, 불법 체류자 단속하는 거, 고용 자체를 금지하는 거, 예방적 차원에서. 대신 취지가 이런 거니까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는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출입국 관리 법령에서 터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 얘네는 이거니까. 응? 자격 없는 애들 잡으러 다니는 거. 자격 없는 애들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출입국 관리 법령의 취지이자 목적이니까. 그죠? 이미 얘네가 일해서 돈 못 받은 건 뭐다? 자기의 관할이 아닙니다. 이건 노동법적 관할이고. 그래서 보시면 판례 태도 보세요. 밑줄 그은 거 볼까? 입법 취지가 단순히 외국인의 불법 체류만을 단속할 목적은 아니야. 이게 원초적인 거고. 위 규정들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유입으로 국내 고용시장의 불안정 해소해서 노동인력의 효율적으로 관리, 국내 근로자의 근로조건의 유지 등을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인의 취업 자격에 대해 규율하면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금지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도 갖고 있다. 그죠? 확장했다고 얘네가. 이는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 키워드 같은 거 다 알아두셔야 돼. 그죠? 입법 목적도 금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재반 권리 등의 법률권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 나는 단속만, 난 취업 자격만 보는 법이야. 이걸 뭐다? 니네가 판단해. 그랬더니 뭐야? 보호 범위로 딱 판례가 판단해 주죠.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출입국 관리법 제한 규정 위반해서 근로계약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 당연 무효는 아니죠. 왜? 근로기준법 위반한 건 아니잖아 지금. 취업 자격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법률적으로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닌 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과 근로관계는 즉시 정지됩니다. 당사자는 언제든 그와 같은 취업 자격이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할 수 있다. 무슨 말이에요? 해고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해고해도 상관없다. 왜? 위반했으니까. 위법행위를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 이미 발생된 외국인의 채권 이런 거는 줘야 됩니다. 요양급여 대상자 똑같아요. 외국인이 취업 자격이 아닌 산업연수 체류 자격으로 입국. 그래서 산재 보험 적용이 되는 사업장에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다가 작업 도중에 부상 입었습니다. 그러면 출입국 관리법상 취업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무효가 아닌 건 알죠? 그러면 위 부상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당시야 당시. 그 부상 당시. 그죠? 그러니까 그 부상 당시에 그 외국인이 사용종속관계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 받아온 근로기준법상 소정의 근로자면 요양급여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후에 나가서 이걸 인정받고 이런 건 안 돼요. 직장 내 우울증이나 이런 걸로 인정받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당시의 부상, 그 당시 사업장 일했을 때 당시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노조법상 보호가 조금 중요하죠. 생각보다.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자, 2조 보시면 어쨌든 근로기준상 근로자랑 달라. 그죠? 그리고 노조법상 보호는 우리 노조법은 어디서 썼습니까? 근원. 근원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래, 헌법에서 갖고 줬어. 헌법 뭐? 33조. 기본권론에서 제대로 가져온 게 노조법입니다. 헌법 33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단결, 단체 교섭, 단결, 뭐 단체 교섭,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3개 있죠. 이거 기본권이다. 보호해라. 그럼 뭐다? 법률일보 원칙인 37조 2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절대 침해는 절대 안 돼요. 제한만 가능한 거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보호를 한다. 그럼 똑같아. 결국엔 판례 태도 외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 노동상권 보장하려고 뭘 만든 거예요? 노조법 만든 거예요. 내가 단결권 이 보장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취업 자격 없다고 해가지고 노동상권 보장할 필요 없다 하면 말이 안 된다 이겁니다. 판례는. 그래서 보시면 노조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 관계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 이건 뭐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플러스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도 포함해서 뭐다? 노동상권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죠? 그리고 출입국 관리 법령에서 외국인 고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에는 사실적인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것뿐이죠. 상관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 단속만 하는 거다. 나아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 재반 권리를 법률 효과까지 금지하는 건 아니다. 따라서 미주국은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 취업 자격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지금 뭐다? 외국인, 그러니까 불법 체류 외국인인지 아닌지 여기에 일을 할 수 있는 그 법적 자격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 뭐다? 상관없다 이겁니다. 왜? 출입국 관리법은 내가 일했을 때 불법적인 거는 내가 처벌받고 추방당하면 되지. 그죠? 노동상권과 상관없다. 근데 뭐다? 중요한 거 3번. 그지? 저 같으면 3번 되게 잘 썼을 것 같아요. 3번이 중요합니다. 실익이 없다 이겁니다. 결국에. 야, 이미 법 위반한 사람이고 노조법상 근로자 인정해줘서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 인정해준다 치자. 노동조합 만든다 치자. 그럼 그 노동조합 뭐가 돼요? 결국에? 결론 뭐가 돼? 노조법상 노조가 될 수 있습니까? 노조법상 노조가 안 돼요. 신고증 안 나온다고. 그럼 뭐가 돼? 법의 노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노조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이에요? 아니야. 아니야. 자 보세요. 야, 이게 돼야 돼. 쭉쭉쭉쭉. 재밌지 않습니까? 노조법? 노조법이 세상에 제일 재밌어. 근데 실무에서는 전혀 쓸 게 없습니다. 저 노조법 요즘에 왜 공부하냐? 대학원에서 제가 노조법으로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교수님이 자꾸 물어봐가지고 아직까지 기본권론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너무 어려워.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가고 근데 엄청 공부해서 갔거든. 근데 9장을 겨우 썼어요. 제가 거기 다니면서 학위 논문, 박사학위 논문을 이제 9장을 썼어. 물론 한 100장 써야 돼요. 근데 9장 썼어. 갔는데 뭐야? 다시 써야 돼.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었지만 결국에는 다시 처음부터 다 까였습니다. 쫙쫙. 근데 되게 매너 있게 이렇게 잘 까시기 때문에 노동위원회 위원이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해주세요. 이렇게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될 것 같지. 한 3시간 동안 털리면 나오면서 그 생각합니다. 나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그래서 집에 와서 어떻게? 공부를 겁나 해. 그리고 여러 번 알려주는 거야. 이거 어디다 써먹어 또? 다시 대학원 가서 똑같이 해. 그럼 어떻게? 또 까요. 다시 봅니다. 헌법을 전공하셔서 기본권론이 엄청 강하시더라고. 하여튼 그렇게까지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하려고 그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불법 체류 외국인이야. 잘 보세요. 이거 논리상으로 이해만 해놓으세요. 얘네는 노조부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따 뒤에도 볼 건데 노조 설립 요건에서 뭐 형식적, 실질적이 뭐가 있어요? 적극적, 그지? 자주성, 목적성 뭐 이런 거 가는 거. 그다음에 소극적, 이건 뭐야? 노조법 2조 4호 강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그지? 근로자 아닌 자가 있다고. 근로자 아닌 자. 근데 노조법 5조인가 보면은 종사 근로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종사 근로자. 그러니까 어쨌든 뭐야? 회사하고 관련되어 있는 애들이 들어가라. 이미 깔려 있는 게 뭐예요? 기업별 노조가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야? 중노위의 재심 판정까지는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도 뭐 이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따로 있죠. 그죠? 그러니까 노조 대표 딱 뽑았더니 잘랐어. 그럼 뭐야? 근로자 아닌 자, 종사 근로자 아니니까 뭐야? 노동조합 임원이 아닌 거예요. 안 된다고. 얘네가 노조 대표자를 갑을 뽑았어. 근데 회사에서 어떻게? 해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종사 근로자 아니잖아. 근로자 아닌 자니까 노동조합 가입 범위가 아니라고. 예. 근데 뭐다? 법에서 어떻게 보호한 거예요? 얘네들을 중노의 재심까지 갔을 때까지 효력을 갖추는 자기 때문에 뭐다?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지 마라. 종사 근로자로 포함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업별 노조인데, 자, 불법 체류 외국인이야. 여기서 일은 해. 근데 문제는 뭐야? 단속이 됐다고 이미. 그럼 뭐예요? 고용 자격이 없죠. 아까 판례 출입국관리법 뭐야? 고용 자체를 금지시키는 사실적 행위만을 단속한다며. 그러니까 얘는 이미 고용 자격이 없어요. 그럼 이때 뭐야? 종사 근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아닌 자에 들어가서 무조건 뭐예요? 실질 요건 못 갖춘다니까 결국엔. 그죠? 형식 요건 당연히 못 갖추고. 법의 노조도 아니야. 지금 보니까 법의 노조도 아니에요. 그지? 노조가 성립이 안 돼. 그러니까 대법원의 반대 견해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은 애당초 정상적인 취업을 하려는 근로자에 해당할 수 없고, 그죠? 이미 취업한 사람조차 근로계약 존속을 보장받지 못해. 그러니까 사라지잖아, 얘 지금. 그죠? 그러면 이미 노조부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하여 포함은 되지 또. 왜? 개념 자체가 꼭 여기에 여기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입법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근데 이거 보세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된다고 해서 뭐까지 얻는 게 아니야? 취업 자격을 자동적으로 취득하거나 그 국내 체류가 합법화되는 거 아니다고. 자, 노조부상 근로자 인정된다고 해서 뭐야? 출입국관리법에서 처벌 안 해요? 상관없다고. 아까 그냥 출입관리법 뭐라고 그랬어요? 판례가? 이네 둘은 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서 뭐다? 이거 살아나는 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죠? 이런 마당에 장차 근로관계 성립 혹은 계속될 것을 전제로는, 이 말이 되게 좋은 말이에요. 사용자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을 체결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유지 개선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적극적 요건이잖아 결국에는. 근데 이거 못한다니까? 협상 테이블이 아닌데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 못해요. 자격이 없어서. 결국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지위 향상을 기대할 만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고,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대법원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요거 다 반대 의견 잘 써주셔야 돼. 검토는 노조법상 근로자의 보호와 관련해서 헌법에서 보호한 노동 상권 필요성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법을 위반하지 않는 자로 한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해석하고 보인다 하고 저는 반대 의견으로 갔는데 판례 의견으로 가셔도 돼. 그죠? 그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사례 연습 보시면 외국인 이렇게 나와요. 그치? 그래서 뭐 여기 결국은 지각 없이 성실하게 하다가 이 사람이 뭐야? 다쳤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A회사는 을은 여행비자로 입국해서 A회사를 속이고 부부제라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했던 사유로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 정대에서 아니라는 입장으로 퇴직금도 안 주고 요양급여도 안 줬어. 그죠? 둘 다 어떻게 되는 거야? 둘 다 뭐 처벌받는 거죠, 사업주. 그래서 보시면 둘 다 써주는 거예요. 요양급여 하나 써주고, 그 다음에 뭐 임금체불도 써주고, 그죠?
그래서 쭉쭉 넘어가시면 사안 해결 보시면 취업 자격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고용계약의 당연 무효는 아니죠. 그러니까 명확한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요양신청 거부할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게. 외국인의 노조법상 근로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100명 뭐 이렇게 하는데 보시면 세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위에서 A회사 외국인 근로자 갑은 노동조합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노동조합 설립하기 위해 행정관청에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행정관청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의 근로자는 노동조합 설립 없어 반려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이에 갑은 취업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설립이나 가입이 금지되는 걸 타당하지 않고 관할 행정청에 민원을 제기하는 바 이러한 갑의 좀 타당한가? 판례 태도로 풀어보면 쭉쭉 내려가세요. 원칙, 출입국 관리법, 그러면 2번 외국인 노조법상 근로자 보호문이 써주죠. 그 다음에 대법원 반대 견해까지 씁니다. 사안 해결 보시면 노동 상권 보장 필요성 보세요. 노조법상 근로자는 이렇게 해서 저기 밑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뒤에 A회사 사례랑 연결시킨 거 있죠. A회사의 갑을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 모두 사용종속과의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상권 보장성은 충분히 인정되죠. 근로자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의 유무에 따라 노조법상 근로자 보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A회사의 근로자 갑은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민원을 제기하려는 갑은 타당할 수 있죠. 근데 이건 대법원 의견에 따르면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실제 솔직히 말하면 실제 얘네가 진짜 이건 제가 창작한 거잖아요. 창작한 거예요. 실제 설립심사를 해본 적은 없잖아. 설립심사하면 100% 바꿉니다. 대부분 반대 견해 잘못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지들이 지금 쫓겨날 판인데 판례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 그래서 나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와도 대법원 판례로 써도 되고요. 반대 견해를 쓸 거면 대법원 반대 견해에 따라 이런 식으로 답안지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조금 쉬셨다가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여기로 갈 거예요. 여기. 우리 파란 책에 노동관행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여기 집에 갈까? 안 돼. 오늘 우리 집 청소한단 말이야. 220페이지 나갈게요. 네.